옛날 어느 작은 마을의 깨끗한 백지, 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 토마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정말 신기한 아이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이 언젠가 잊어버린 것 같은 삶의 단순한 기쁨들을 잘 찾아내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토마스는 어느 날 예쁜 나비 한 마리를 관찰하다가 그 나비 주변에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매료시켰기 때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무한한 호기심과 주변 경치로부터 얻은 경험들이 그의 상상력을 키워준 것이었죠. 토마스의 부모님은 늘 그에게 이렇게 바라곤 하셨어요. 토마스야, 너의 마음은 하얀 백지란다.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너의 마음에 새로운 색을 채워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토마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색조를 지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멜로디를 상상했으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유명한 학자가 방문했어요. 그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초대받은 것이었죠. 토마스는 한 걸음에 그에게 달려가서 조용히 하지만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생각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학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태어났을 때는 백지와 같았단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그 백지를 아주 아름답고 복잡한 그림으로 채워주고 있지. 그래서 너는 더 특별한 거란다. 이 대화 이후로 토마스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들은 때론 단순한 재미를 주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은 자연스레 그의 백지를 채워나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깨끗한 백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붙은 새로운 별명은 경험의 화가였습니다. 자신의 백지를 세상으로부터 받은 경험들로 아름답게 물들여 나가는 한 소년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상상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존 로크가 제안한 것처럼 인간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하고 처음에는 빈 캔버스였던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배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To all the clean slates out there, may your canvases be filled with vibrant experiences.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서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수십 년간 그냥 그렇게 평화롭기만 했고 주민들은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생기는 것 자체가 큰일은 아니었지만 이 도서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에는 책이 한 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개관일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서관 중앙홀에는 책을 놓을 자리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책장만 있을 뿐 책이라곤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문 앞에 한 가지 공지가 붙어 있었죠. 이 도서관은 여러분의 사건을 기다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서로 속닥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서관이 이상한 예술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아티스트가 이를 흥미롭게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종이에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적고 이 도서관의 첫 번째 책으로서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가 적은 것은 오래된 애인과의 복잡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를 본 다른 주민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실패, 기쁨, 두려움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고 놀랍게도 도서관은 빠르게 책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 점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자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사건을 얘기하고 글로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의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히 책이 없는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건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마을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진솔한 이야기와 관계 맺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강화된 결속감과 이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이제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가져다준 이 도서관의 설치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하게 된 마을 사람들의 삶. 그들은 그 사건에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하며 새로운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가설로서의 이론적 합리성 이론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추론 방식을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서 추론의 대가로 불리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노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문제 해결이나 갈등 중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곤 했습니다. 엘레노어는 언제나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비결은 바로 하몬의 설명적 가설로서의 이론적 합리성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있던 오래된 사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꽃을 피운 일입니다. 이 나무는 이미 몇 년 전에 열매를 맺지 않기로 결정한 듯 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의 꽃은 보통의 사과꽃과 달리 은은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엘레노어를 찾아갔습니다. 엘레노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광장으로 나가 직접 사과나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레노어가 그 답을 내줄 것이라는 믿음에 가득 차 있었지만 엘레노어는 여러 가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마법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마녀가 혹시 나무에 마법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엘레노어는 이 가설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마녀는 항상 자신의 마법을 잘못 써와서 엉뚱한 결과를 낳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자연현상이었습니다. 혹시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려는 걸까? 하지만 하룻밤 만에 꽃이 피고 그것도 황금빛이라는 점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설로 엘레노어는 사과나무 아래 묻혀있는 오래된 보물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사과나무 아래 묻혀있는 보물이 저주를 풀고 광채를 발할 때 나무가 황금빛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레노어는 이 가설이야말로 현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설을 들려주고 나서 모두 함께 나무 아래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오래된 보물 상자가 발굴되었고 예상치 못한 부와 함께 전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레노어의 추론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더없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엘레노어는 하모니 이론을 활용해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며 마을의 지혜로운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모니 설명적 가설로서의 이론적 합리성, 이론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엘레노어처럼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잘 설명되는 가설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헨젤이란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감각적인 즐거움, 즉 쾌락적 가치를 쫓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헨젤이 초콜릿과 놀이기구를 너무 좋아해서 늘 그를 농담 삼아 초코 왕자라 부르곤 했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사탕을 맛보고 놀이공원에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어느 날 헨젤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먼지가 쌓인 오래된 도서관에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맥스 셸러의 두꺼운 철학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치의 위계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헨젤은 책을 펼치고 밤새워 읽으며 셸러의 가치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이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쾌락적 가치와 관련하여 헨젤은 자신의 삶이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에만 치우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명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헨젤은 여느 때처럼 사탕 대신 자연이 주는 건강한 것을 맛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을 밖 작은 농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헨젤에게 자연을 가꾸고 생명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헨젤은 삶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농부를 도와 채소를 정성껏 기르는 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헨젤의 탐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위대한 정신적 가치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도서관에 문을 두드리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철학책을 탐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헨젤은 마을 학자로 불리게 되었고 소크라테스나 칸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헨젤은 가장 높은 성스러운 가치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수도원을 찾아가 수도승들과 함께 명상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시간은 헨젤에게 깊고 내적인 평화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헨젤은 마을에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단순한 초코 왕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이해하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열정적인 젊은이 지혜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헨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 역시 셸러의 가치 위계가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헨젤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탕이 주는 단순한 기쁨에 만족하기엔 세상엔 더 크고 숭고한 가치들이 있다네. 그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변신한 헨젤은 모든 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제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